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한 게 55년도 그 모스크바 그 상공에서 비행기 이제 3종이 나타나면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B-47을 당분간 버티다가 빨리 B-50으로 넘어가긴 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개발한 게 이 전에 이제 뭐 B1 폭격기 B2 얘기하셨는데 그렇죠. 그 다 형님들이 있었어요. 그 원래 진짜 형님들? 네, 진짜 형님들이.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B1이 나오고 B2 나온 건 아니고 그 뭐냐면 또 별도로 초음속 폭격기가 있어서 B-58 허슬러. B-58 허슬러? 네. 그건 별도로 이제 개발에 생산하는데 초음속 마 2.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당시 그 미국 자신도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의 모색기라고 해야 되죠. 이 제대로 된 그 전력을 정착을 시키기 위한 모색기예요. 그 뭐 오히려 소련 그 당시 소련보다 미국이 더 심했어. 그럼 따져보니까. 그래서 한쪽에서는 B-58 초음속 폭격기가 이제 등장해. 허슬러. 네, 허슬러 마 2의 음속의 2배. 근데 얘는 너무 그 당시에 선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안에 그 폭탄창이 없어. 폭탄창이 없는 폭격기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한 폭격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폭격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그 보조연료 탱크 다는 데 있잖아요. 중앙에. 거기에 거대한 보조연료 탱크 형태의 그 파일런이 설치되는데 그럼 어떻게? 아니 그냥 외장이죠. 그냥 달고 다니게. 거기에 그 수소폭탄 4발. 딱 4발. 근데 그 거대한 포드에 4발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. 그리고 얘를 그 포드를 띄면은 얘는 비무장 무장이 그냥 뭐 그냥 날아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날라.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B-58을 그렇게 해서 배치를 이제 1960년대 실전 배치를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좀 이렇게 제가 매니아 생활 초기 때는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저렇게 초음속 마 2자 음속이 2배짜리가 있는데 왜 쟤는 월남전 베트남전에 왜 투입을 아예 안 했어? 그러니까 왜 투입을 안 했어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. 얘가 단순한 얘가 속도만 낼 줄 알지 높이 날아다니면서. 실제는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 이게 탑재하기가 개조하려면 골 아픈 거예요. 그리고 별도의 비장의 카드 일종의 소련을 상대로 하려면 비장의 카드가 숨겨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6.25 전쟁 때도 좋은 폭격기 있었는데 그 투입을 안 한 것처럼 하나 이렇게 꼽을쳐놔야 되잖아요. 그게 다 대략이 있었던 거예요? 6.25 전쟁 때는 B-29 가서 야 죽든지 말든지 해봐. 너는 가서 해봐. 이걸로도 될 수 있어 했는데 미그-15가 그냥 등장하면서 그냥 작살이 났죠. 그때 격추된 게 18대인가? 18대 B-29가 미그-15 전투기한테만 직접 격추된 거. 아주 개박살이 났구나. 근데 이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. 미공군이 또. 왜 또 반복을 해 얘네는? 베트남전 때. 그러니까 뭔 생각으로 이제 했을까? 1965년 베트남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투입을 하는데 뭐 아크라이트라는 그 이름 작전명이. 그래서 73년에 이제 뭐 롤링 썬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라인베커드 2까지 이제 계속 작전명이 있었죠. 그 북폭 공습하는. 이렇게 투입을 이제 해서 써먹긴 하는데 그때 주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D형, F형, 나중에는 G형이고. 그러면 이제 왜 얘네들이 이걸 투입했을까? 안 해도 되는데. 왜 그랬을까요? 저기 있었잖아요. 쿠바 사태. 쿠바 사태가 1962년도인가요? 쿠바 사태가 있었어. 그 다음에 중공 당시의 중공이 1964년대 핵실험에 성공해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추정하는 거지만은 6.25 전쟁 때는 현재 중국의 왼쪽 한반도에서 이 B-19가 와서 위협을 했단 말이야. 그렇죠. 불안하게.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번엔 베트남, 인도차이나 반도에다가 한번 겁을 주자 넣고서 막 윙단 폭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심리가 있었나 봐. 한번 좀 위력을 과시하자 우리의 폭격기 능력. B-52가. 베트남전 때 B-50이죠. 그래서 그런 게 다시 반복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직접 소련과 중공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뭐 그런 위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뭐 종류가 선택의 여지가 좀 적으니까 주변국에다가 이제 막 투입해서 전략 폭격기 투입해서 겁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동원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B-58은 생산 배치를 하면서 그때 한참 생산 배치할 때예요. 그래서 꼽을 쳐놓고 보존하고 유사시 대비해서 그 다음에 B-52 H형 가장 마지막 기체도 따로 비상대기 시키고 꼽을 쳐놓고 대신 좀 구형인 D형, F형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도 폭탄창 빅벨리라고 그냥 깊숙이 그 폭탄창을 다 개조를 하죠. 재래식 폭탄을 많이 탑재할 수 있게. 걔네가 그렇게 그걸 꼽을 쳐놓은 이유가 소련 때문이잖아요. 소련 폭격기 위협이 셌죠. 그때 이제 본격화됐죠. 그 Tu-95 지금의 Tu-95 그 초기형 중기형들이 그것도 대량 생산됐으니까. 그리고 이제 Tu-16 중거리 폭격기. 그리고 이제 M4 바이슨도 있었고.
걔들 삼종이 이제 완전 실전 배치 들어왔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중공이죠. 중공을 또 좀 위협을 주려면은 좀 구형 폭격기 동원해서 폭격 좀 하면서 그 북베트남도 좀 저기 하고 압박도 가하고 겸사겸사.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한반도에 북한도 좀 이렇게 야 봐라. 또 너 내려오면 또 이렇게 동원해. 그러니까 그 공산권 국가들한테 위협을 하려면 뭔가 해봐. 시연을 해야 되잖아. 보여줘야 되잖아. 그럼요. 그런 용도로 야 그러면 B-52 중에서 좀 초기형들을 갖다 동원해서 써보자. 그리고 이제 이거를 테스트해 보면은 뭔가 우리가 좀 알게 된다. 새로운 차세대 폭격기 개발할 때 어떤 장단점을 좀 도출해서 좀 거기다 적용하자. 그래서 1965년 6월 아크라이트 작전 이때 투입하려고 얘가 대폭 개량이 돼요. 폭탄창을 다 저기 하죠. 재래식 폭탄창 위주로. 그때는 뭐 정밀 그 유도 폭탄이 없었으니까. 네네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M127 340kg짜리인가요? 네네네. 그게 좀 일반적으로 무거운 폭탄이죠. 그게 탑재가 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K 계열, MK 뭐 82, 84 그런 계열을 이제 탑재를 하죠.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개장해서 이제 탑재해 보니까 이것도 좀 모자란 거라. 그래서 이제 야 F형에다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. 성능을 좀 폭탄을 더 달 수 있게끔. 그래서 F형에 가서는 38톤까지 늘어나요. 38톤까지. 그 먼저 번에 방송하실 때 B1이 뭐 최대 폭장량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네. 뭐 하여튼 뭐 이 당시에는 얘가 제일 많이 탑재했던 거죠. 당시에는. 네, 나중에 B1B가 이제 최고의 탑재량을 과시하지만. 저는 한 27톤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38톤으로 확장이 됐네요. 그러니까 뭐 아크라이트 작전 때 그 D형 폭탄차 개조한 데서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게 최대. 그 이제 여기도 있어요. 날개 그 파이런들이 있어요. 거기도 이제 개조해서 다 합해서 몸에도 넣고 날개도 달고 온몸에 달았네. 그래서 이제 112발까지 달고서 들어가서 이제 막 그냥 떨구는 거죠. 북베트남 쪽에는. 65년에서 73년까지 베트남전에 이 B-52 D형, F형, G형 세 가지 버전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126,615개를 출격합니다. 12만. 와, 엄청나게 출격했네요. 그리고 폭탄 투하가 260만 톤. 260만 톤. 상상해야 한 거. 260만 톤이 어느 정도 양인지. 뭐 어떻게 해야 돼? 한 나라를 그냥 아예 그냥 씹어먹을 정도 됩니까? 우리 뭐 저 유럽의 2차 대전 때 폭격 사례 아니면 일본의 뭐 소위탄 투하, 뭐 한반도의 원산 폭격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. 이거는 뭐 더 그게 다른 거죠. 더 그냥 더. 야,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B-52가 운용이 되면서 지금 뭐 극초음 미사일이 뭐 이렇게 지금 대세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의 원조, 순항 미사일의 큰형님이 탄생했다면서요. B-52 때문에. 57년도경에 예. 그때 B-52를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만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형님격 원조가 완전 원조. 초음속 미사일. 공중 발사 초음속 미사일. 이게 이제 AGM-28 하운드 독이라고 있어요. AGM-28 하운드 독. 네. 요거는 이제 그 날개 외부 그 주날개 파이런에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, 두 발. 야, 하운드 독. 근데 이게 이거 완전히 이거 만든 사람이 저기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. 나ting 하운드. 이거 아닙니까? 그 당시에 딱 연관이 됐네. 그죠? 그 시기상으로. 맞습니다. 엘비스 프레슬리. 그러니까 이게 극초음속은 아니지만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. 본격적인 최초예요. 최초군요. 음속의 2배. 그럼 당시에는 AGM-28이 원조형이었으면 그 이후에 또 계속 개발이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이어지는 게 요거를 계속 그 사용을 하려고 유지를 하다가 그 전에 말씀하신 카터 대통령 때 그 형님 카터 형님 그 사람이 이제 뭐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비용 폭격기에 이제 그 일단 비싸니까 말씀들 하신 대로 비싸니까 구두쇠 양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방법 없겠어요. 그러니까 저 순항 미사일로 좀 어차피 지금 새로운 순항 미사일 개발해야 됩니다. 그래서 배치해야 됩니다. 아까 그 말씀드린 하운드 독을 대체해야 되니까 이게 있습니다. 하운드.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 기술도 있습니다. 이거를 폭격기, 지금 공격기도 있는데 F127 나이트호크 다 있습니다. 나이트호크까지. 기본 기술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시죠.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순항 미사일 자연스럽게 토마호크 공중 발사식이 이제 등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카터가 뭘 알아서 이제 했다기보다는 권위에 따라서. 근데 그러면 이제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럼 나중에 B-1B 레이건이 왜 다시 살린 거야? 그 얘기 할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먼저 번에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좀 아쉬웠는데. 말씀해 주세요. 백파이어 폭격기가 있잖아. 백파이어.
백파이어가 예. 이게 처음 그 서방 측에 미국한테 포착된 게 1969년도. 69년도. 초음속 마 2짜리. 예예예. 그 날개가 꺾여. 그러니까 뭐 아주 획기적이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B1A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, 야 저거 안 되겠다. B1A 안 되자 해서 됐는데 이제 카터가 중단시키고 B50에다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알아라.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 B2 스텔스로 이제 가자 했다가 레이건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그래 그 B52에다가 순항 미사일 탑재하는 걸 그 러시아의 소련의 Tu-95 배열을 딱 1대1로 견제할 수 있는 동급이다 이거 좋다. 그거 좋다. 그다음에 Tu-26 배죠. 얘는 뭐 성능이 별로니까 그 FB 111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그 전투기형 같은 폭격기가 있어요. 네. 그걸로 일단 막어. 그럼 될 거 아니야.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대가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모자라 상대가 되고. 레이건 형이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었어. 근데 이 백파이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76년도부터 아주 그 상당히 위협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그때 우리 당시 신문을 이제 외신 번역한 뭐 신문들 보면은 네네. 한참 그때 시끄러웠어. 그때도 지금처럼 불안에 떨게끔 만들고. 분위기를 완전히 근데 그렇게 이제 몰고 다시 갔군요. 말씀드리지만 카터 대통령은 B-52의 순항 미사일하고 스텔스로 넘어간 거고 레이건은 이것도 부족하다. 이거 안 된다. 백파이어도 좀 견제할 게 필요하다. 네. 그래서 B1B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속도도 줄이고 좀 그 엔진의 그 스텔스 것도 좀 가미하고. 네네.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순항 미사일 달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양쪽에 폭격기들이 조정이 되는 거죠. 숫자들 종류들이. 그러니까 그 후속으로 이제 지금의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가 이제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시점에 78, 79년 다 버려요 이제. 다 버리고. 네, 달 유지하다가. 그래서 또 이후에 탄생한 게 그러면 AGM-69 스람입니까? 그거는 이제 먼저 AGM-28을 뻥 멀리서 한 1000km 밖에서 쏘고 네. 들어가는데 방공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럼 이제 근접했잖아. 미사일 방공망 예. 보통 200km 정도 이내. 네. 뭐 그때는 SDA2, 뭐 3, 뭐 이런 것들이니까. 네네. 그러니까 거기 또 때리려니까 방공망을 때리기 위해서 AGM 지금 69 네네. 스람, 예. 쇼트레인지 예. 타격 미사일. 그거를 이제 또 같이 이제 운영을 하죠 시작을.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하운드도 네. 그다음에 이제 쇼트레인지 스람 스람. 2개를 주력을 하는데 예.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? 요즘 뭐 얘기하는 뭐 대함 탄도탄이라고 뭐 중국 애들이 뭐 쏘아서 뭐 한국말 뽀개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. 근데 이게 미국하고 영국이 이미 그 1950년대 말하고 60년대 초반에 네. 스카이 볼트라는 공중 발사 탄도탄 공중발사 탄도. 공중에서 투발하는 그러니까 지상 발사 미사일들은 이게 자기 몸을 올리려니까 힘이 들자 막 추적해서 올라가야 되잖아. 힘들게 올라가요. 그러면 그만큼 연료 소모하면서 항속거리가 조금씩 뭐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공중에서는 내려오는 거니까. 내려오는 거잘 되게 이것만 잘 되면은 멀리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거죠. 공중 발사 탄도탄은. 그럼 AGM 28, 69, 48 스카이볼트까지. 그러니까 스카이볼트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뭐 커티스 르메이 장군 같은 그런 얽힌 인간들이 있잖아요. 사람들 장군. 그럼요, 르메이 형. 알력이 있잖아. 미국 내에서도. 예, 좀 힘 좀 부린다는 형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야, 뭐 힘들게 폭격기를 뭐 그렇게 꼭 뭐 돈 따로 해야 돈 들여서 되냐? 지금 뭐 저기 폴라리스 미사일, 예. 수중 발사, 잠수함 발사 탄도탄도 이제 네네. 배치가 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그 타이탄 2 로켓도 이제 대륙가 탄도탄도 배치가 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미니트맨 그 당시 원이 이제 막 등장할 때 60년대 초중반에.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해칠 수 있는데 뭐는 뭐 이거 또 별도로 이런 미사일까지. 이거 중단하자. 요건 돈 빼서 딴 데 쓰자. 물론 이제 베트남전에 들어가는 그 전비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것저것 돈을 이제 돌려서 빼서 좀 쓰려면은 그 중에서 좀 순위가 낮은 거를 일단 중지시키죠. 그럼 스카이볼트도 그럼 1964년에 그래서 개발 그거는 중지가 된 이제 거네요? 영국과 같이 이제 실전 배치를 하려다가 중지시켜요. 다른 계획으로도 넘어가죠. 다른 항공기나 뭐 다른 미사일 쪽으로. 그 이후에 그럼 B-52G. 옛날에 냉전 시절 때. 네. 그러니까 70년대. 네네. 70년대 먼저 후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시절 때부터 본격 그 소련의 그 발틱 함대인가요? 같은 그 저기 북해 함대. 발트 함대. 걔들 이제 그 당시에는 항공함의 걔들도 있었으니까 키예프급 같은 거. 네. 기어 나오잖아. 다 나오죠. 지금 같은 상황처럼 예. 위협을 하려고 예. 훈련한다고. 그럼 저게 만약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저걸 뽀개야 되잖아. 무조건 뽀개야 되는 거죠? 그래서 이제 또 폭탄차를 개조해요. 그리고 하프니 그때
그 하프대함 미사일이요? 그 이제 실전 배치됐죠. 하프는 이제 그 배에서 쏘는 거는 배치가 된 상태고 네. 공중 투발이 이제 개발이 이제 막 되고 있었거든. 그래서 이거를 B-52G에다가 한번 달아볼까? 폭격기니까.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저기 얘기하셨잖아. 이거를 B-52G에 달아보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역사가 흐름이 있는 게 저번에 그러니까. B2B1 때 뭐 엘라즈 뭐 제즘이라 얘기했잖아. 지금 이제 그걸로 다 들어갈 거라고. 네. 이게 원조는 하프니 공담이 있었어요. 아. 그 노르웨이 앞바다에 이제 그 상공에서 네. 대기하는 거예요. 뭐 보통 뭐 14발까지 장착하고 이제 막 선회 비행하고 이제 대기하고 이제 B-52G가. 예, 이제 또 내려오면은 만약에 전쟁 그 우발 사태가 생기면은 이제 항공모함을 격파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 B-52가 소련의 미그 21을 2대나 격추했다고. 베트남전 때. 웃기는 게 요즘 평상시에 어떻게 폭격기가 미그 21을 2대를 격추합니까?